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까지 우리가 어렵게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잘 버티고는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워낙 피지컬 AI 시대에 경쟁 우위에 서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광통신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를 머니코드에 담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통신주, 특히 무선 장비주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해서 픽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조금 더 과감해지고 있고 범위가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를 정말 이뤄낸다면 부품 소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통신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송 수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국내 무선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광통신과 무선 장비가 무슨 연결성이 있냐라고 간혹 얘기하는 그런 혹자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제재할 수 있어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시장은 인지하는 바 오늘 광통신이 뛰는 이유도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K 관련 장비주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완제품만 규제를 했다면 이게 부품단으로 확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반기에는 국방부의 제재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게 행정부가 더 크잖아요.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처치하고 있는 바 더 범위가 확산이 돼서 주요 섹터뿐만 아니라 전방, 후방 섹터 가릴 거 없이 싹 다 규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 AI 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기지국이나 무선망이나 AI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렇게 연결되는 AI 통신 시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부품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버나 이런 부분이 소비자 단말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피지컬 AI 시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랜 관련 부품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차단하면서 이쪽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게 또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는 방향으로 틀면서 K 무선 장비 수출에 대한 판로가 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불거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통신 섹터 잘 보면 경매에 대한 흥행, 캐펙스 설비 투자가 느느냐 그리고 중국산 이런 부분이 이제 퇴출이 되느냐 게다가 이제 수주 플러스 실적 개선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반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 피지컬 AI 시대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이 될 텐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광동시 이후에 2차 전지 섹터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섹터들이 올라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이 리포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주 안에서는 무선 장비주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머니 트렌드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 10시 4분 정도 지금 막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현재 우리 양시장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다만 SK하이닉스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현재 구간 1.6% 하락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자회사가 떨어지게 되면 이 본을 사는 그만큼의 가치를 잃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오늘 주가에도 불안감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2.4% 오름세 유지하면서 반도체 투탑 간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기는 오늘 5% 올라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 배터리 기업과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섹터 전반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삼성 SDI 6%, LG 에너지 솔루션도 2.9% 오름세입니다. 오늘 이 코스피 시장 내에서 SK스퀘어와 또 삼성물산 같은 지분가치 부각받는 종목들도 쉬어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1.2% 그리고 기아가 0.6% 보이면서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았던 이 금융주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2% 오르는 반면 삼성화재가 0.15% 하락하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에셋증권은 파란불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LG전자가 4%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하락 전환됐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영업이익 면에서 작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실망명을 출해대고 있고요. 어제 급등세 보였던 고려아연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주 내내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단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최근에 삼전릭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졌었죠. 다만 그간 좀 올랐던 만큼 오늘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8% 하락하고 있고요. 페트론과 올릭스 같은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오늘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탑과 함께 그리고 지금 장비단도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두성 엔지니어링이 2% 하락하고 있고 워닝 IPS도 2% 약세,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와 SPG 같은 종목들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장비단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낸 만큼 오늘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양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 강세,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빨간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시장 트레이딩 맵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5% 상승하면서 6,3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0.7% 하락하면서 800선 이탈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는 3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오늘 2,80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오늘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좀 상반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책 모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300억 원 팔아내고 있고 개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1,40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광통신, 무선통신, 통신주 얘기를 해드렸고 LG U+ 오늘 국내 증권사가 또 상당 이 종목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좀 유지를 했네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은 냈다라고 많이들 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올해 그렇다 보니까 사상 최대의 무언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시장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뚝 끊겼던 이제 배당, 요런 매력이 차츰차츰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4년 만에 현금 배당이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간 배당만 하더라도 1년 사이에 8% 오르면서 27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또 4사주 한 9천억 원 정도 매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연간 주주 환원 금액도 4,100억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14% 정도 늘어난 그런 부분이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SK텔레콤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서서 광통신, 무선 장비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결국 AI 밸류 체인 안에서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 LG U+ 둘 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주가 상승의 핵심 축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LG U+ 같은 경우에도 신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은 앞으로도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내년 파주 데이터 센터 1동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4동까지 순차적으로 오픈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DBO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설계하고 빌드, 짓고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한 번에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그리고 임차 판매, 활용 이런 부분을 더해서 현금 부담을 낮추는 전략 이 부분도 이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상면 단가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상면 단가는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무언가 이제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리포트의 굉장히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벌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익을 내서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군요. LG U+ 통신주에서도 최근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앞서서 저희가 시황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LFP 양극재 배터리 국내 수주 3조 원 쾌거를 이룩했다라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면서 K 업체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OBBA 이런 법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일련의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오늘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최근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당연히 머니코드는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말씀드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12만 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최근 보면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데 왜 낮췄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목표 눈높이가 좀 낮아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 모멘텀이 흔들렸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리포트 찾아보시거나 머니코드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LNF 역시 LFP 양산을 본격화하는 그런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굉장히 주요 포인트거든요. 게다가 현재 2차 전지 업종과 종목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밸류 매력은 최고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ESS향, LF향 이쪽으로 선점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3분기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ESS향, LFP 양극재 출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습니다. 총 6만 톤 이런 부분 좀 예상이 되는데 3만 톤이 3분기에 이제 가동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3만 톤 남잖아요. 그게 내년 2분기 이 부분이 이제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가 이제 변하는 겁니다. 전기차야 하이 니켈이 주였다면 이제는 ESS LFP입니다. ESS향 LFP가 2차 전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NF는 목표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은 장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23%까지 올라갔나요? 물론 고점에서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뭔가 존재감은 과시를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3분기 그래서 영업이익이 410억 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2차 전지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많이 언급해드렸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셀 업체가 흑자 전환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앞으로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데에 2차 전지는 앞으로 밝게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 포트폴리오에 잘 생각을 녹여서 전략 참고해 보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FP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이 매출의 10에서 15%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단기 실적에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 왜 이걸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상징적인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LFP는 제품도 그렇고 전방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 실적에 기여
기여하는 부분이 적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 꼭 녹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이니켈 출하도 괜찮고 가동률도 높아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멘텀 그러니까 ESS양 LFP 성장축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내릴 만큼 내렸고 반등 탄력을 쭉 밟고 올라갈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익률이 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니까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2차 전지, 리튬, 소재 이런 부분 좀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적인 이해 함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NG. 결과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머니코드는 괜찮은 옥석 가리기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시각을 알려드리는데 실적이 괜찮으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일거양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반등 탄력을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 리포트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KTNG거든요. 오늘 손현정 연구원, 유한타 증권의 연구원인데 직접 쓰였습니다. 좀 연결해서 왜 이 종목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KTNG 리포트 잘 봤는데요. 보니까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실까요? 네. KTNG는 올해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기존 한 3에서 5%에서 5에서 7%로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6에서 8%에서 10에서 13%로 상향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담배 사업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련은 판매량이 한 7% 증가했는데 매출은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46%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담배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가격 인상과 고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NGP도 릴 에이블 판매 확대랑 고가 스틱 비중 상승이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런 흐름을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상향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실적에서 가이던스 상향한 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파악했는데요. 중간 배당을 주당 2,000원으로 전년보다 43% 높였고, 기말 배당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사주 소각 목표를 이미 조기에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주 환원의 무게 중심이 배당 강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4분기에 새로운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고, 하반기 자사주 매입 소각도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익 성장과 주주 환원이 동시에 강화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주주 환원 강화, 이 모멘텀, 과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목표 주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5만 원 그대로 유지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조 5,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의 가격과 그리고 믹스 개선, 국내 NGP 점유율 상승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배당 확대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향후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글로벌 담배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도 추가로 축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KTNG에 대한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 증권의 손현정 연구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대차인데 약간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리포트를 보니까. 왜냐하면 피지컬 AI 시대에 현대차가 좀 잘 가줬어야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반등이 될 텐데 어찌됐건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깎았습니다. 좀 하향 조정했는데 전보다 한 7% 낮게 잡아서 65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모습인데 중국 차 수출이 작년은 830만 대였는데 이게 올해 1,200만 대로 늘어나는 흐름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율주행 같은 부분이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다 이 부분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중국 차 시장에 대한 격진 때문에 유럽이 최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5% 전기차 비중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그거고 한국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에 보더라도 수입차 점유율이 굉장히 늘었는데 21%가 넘어갔습니다. 21.7%라는 거는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산이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 시장을 지금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1위라고 하고 BYD가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신차종 이런 부분도 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리, 니오, 샤오펑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쪽의 차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 중국의 공세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과중한 책임이 지금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데에 착안을 해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겁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4개의 차종, 특히 하이브리드 쪽으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차에 대한 출시가 주가 상승에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 세제 개편안과 그리고 환경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게 오히려 이런 쪽 하이브리드 쪽에는 약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찝찝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주가 사실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답답하게 굉장히 답답하게 현대차의 흐름이 가져가고 있는데 신차는 사실 이제 주가 상승에 이렇다 할 만한 촉매제가 못 된대요. 그럼 결국 돌파구는 무엇이냐? 현대차가 돌파구를 찾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피지컬 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AI, 특히 피지컬 AI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데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역시 피지컬 AI로 플랫폼 구축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지 투자자에게 보여줘야지 살 길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이요. 지금 내수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의 돌파구를 빠르게 찾아라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들에게 압박하는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업 모델을 위기 돌파를 위해서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차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지컬 AI라는 어떤 답안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 투자자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네, BJF 리피테일 오늘 괜찮더라고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18% 올려잡아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는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원래 이 업종 볼 때 3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근데 2분기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르게 찾아온 더위 때문에 2분기 역시 성수기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3분기도 성수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성수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사실 BGF가 오늘 뛰어오르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매출이 60%나 늘었고 외국인들의 객수가 늘었고 객 단가가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 성장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같이 올라가는 거고 GMP 같은 경우에도 19% 이상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상장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화물연대 파업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이 정도 나타났으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구조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그게 진행이 돼서 점포 구조조정이라는 건 질적 성장에는 유의미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거고 양적으로도 지금 갑니다. 양적은 이게 바로 외국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매출이 한 3%, 내년 초 4%까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JF 리테일 긍정적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목표주가 상향 이유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JP모건입니다. 현대백화점. 이제 목표를 좀 낮췄더라고요. 목표주가 22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낮췄고 JP모건이 항상 이제 해외 증권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국내 증권사의 시각을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국내 증권사 역시 낮추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7% 낮았는데 비핵심 자회사예요. 지누스, 매트리스 이런 부분이죠. 이제 지누스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이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한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워낙 높았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손실 났지만 2분기 저점으로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좀 잠재우려고 하는 발언을 좀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주가의 핵심은 이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으니까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텐데 코스피가 약하고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비 회복이 잘 될 수 있을까? 기존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니까 투자 포인트 세울 때 이 부분 잘 착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휴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컨센서스는 상회에서 실적이 일단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름 개선하는 톡신 이런 부분으로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중국이 2분기를 캐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성장이 좀 좋았고 이외에도 미국, 유럽 괜찮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연속 괜찮은 흐름들은 나타났고 필러와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피부 속에 침투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좀 찾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필러나 스킨 부스터 유럽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세로 보여서 2분기 실적은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났네요. 어쨌든 중국이 2분기를 캐리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타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톡신 직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쨌든 매출이 제한될 수 있어도 이제 시작이니까 내년에 온기가 적당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직판에 대한 거래가 재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니까 휴젤은 이 포인트를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4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전략이니까 이 부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머니코드 이어갔고요. 오늘 이난희 파트너와 함께 시장, 금요일 시장 쭉 이제 정리하면서 다음 주장 포인트까지 알려드릴게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형성한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 시장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른 여타 종목들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적 흐름의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막 여러분들께서 뭐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저 단기간에 그저 하루에 10% 막 이런 현상은 지금 아니고요. 145만 원, 140만 원과 160만 원의 그런 어떤 박스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지나다가 그저 우리 주가가 좀 이 코스피 시장이 터닝하는 그런 시점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이 이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달리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가 폴리실리콘 관세를 어떤 적용하는 사실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는 태양광이나 반도체의 어떤 핵심 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테마들이 지금 오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라든지 또는 HD 현대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조금 이제 그 수급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풀어야 될 숙제가 이 호르무즈
대업을 개방하는 부분들인데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퀘션 마크가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간 불확실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지금 폴리실리콘 관련한 부분 그리고 로봇 그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이제 9월 달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납니다. 그죠? 이미 그 이전에 약간 힘겨루기가 있는 듯한 요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로봇 관련한 부분들은 앞으로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틀라스 그 로봇들을 현대에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옵티머스 3세대 이런 얘기들 그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제 또 이번 주말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서 구강모 회장이 젠슨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젠슨양을 만나면서 AI와 관련돼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LG전자가 막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로보스타라든지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보는 종목들이 그죠? 어떻게 조정을 보고 어떤 그 호가창의 흐름을 갖추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주말에 그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를 겨냥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심적으로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보는 단계는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그죠? 이 8월에 이 개별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금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8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반도체 투자 계속해도 될까요? 라는 의문 드시죠? 제가 다음 코너에서 분석 잘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반도체에 몰렸던 자금이 코스닥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대 매매 부담이 줄고 기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단기 반등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말부터 4거래일 동안 24% 넘게 올랐다. 사상 처음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반등의 핵심은 실적보다 수급이다.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는 4월 말 11조 500억 원에서 이달 3일 5조 8,300억 원으로 47.2% 줄었다. 반대 매매 압력이 낮아지자 기관도 움직였다. 기관은 최근 4거래일 동안 코스닥에서 1조 90억 원을 순매수했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반도체 쏠림이 완화되며 제약 바이오와 로봇 등 성장주로 일부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다만 추세 전환은 아직 이르다. 장기 자금 유입과 중소형주 실적 개선이 확인돼야 코스닥 반등이 일회성 회복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월이 너무 빨라서 벌써 8월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이니까 8월은 과연 의미 있는 반등장이 나올까요? 그 반등을 이끌 주역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박중은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이제 무지 덥잖아요. 덥죠. 네, 그래서 뭐 이른 더위에 좀 싸우는 분들 계속 이제 지치신 분들 많습니다. 8월 절정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어떨까요? 좀 의미 있는 반등장 나올 수 있을까요? 네. 8월을 우리가 예측해 보려면 지난 아주 변동성이 심했던 6월 7월을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아주 뭐 하루가 다르게 심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의 수급과 같은 외적인 변수가 주된 원인이었다. 물론 수급. 그렇죠. 이 우리가 반추해 보면 7월 달에도 많은 분들은 계속 반도체 피크론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계속 이 변동성의 원인으로 이야기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정리를 해보니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수급적인 변수가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밝혀진 게 계속 우리가 7월 달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된 원인이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조금 더 들어가 보니 결국에는 미국의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펀드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펀드가 만들어진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2024년 6월 그 25살 청년이 만든 거죠. 이 내용을 이제 만들고 2026년 6월까지 무려 누적 수익률이 1,550%입니다. 1,500. 네. 오. 자산 규모, 굴리는 자산 규모가 200억 달러였고요. 그런 청년이.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165쪽짜리 리포트 하나를 쓰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대를 나오고 오픈AI에서 잠깐 근무했지만 사실 오픈AI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잘려요. 그래요. 예. 그리고 165쪽짜리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리포트 하나를 써서 이라크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을 받았고 완전 인생 역전된 네, 여기에 누가 케이스예요. 붙냐면 네. 우리가 잘 아는 피터 틸이 붙습니다. 그 이쪽이 붙어서 AI 전용 헤지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AI 관련 많은 걸 투자하는데 이 중에 포함된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와 네. AR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헤지펀드의 본사는 미국의 동부였고요. 동부 월가의 전통적인 헤지펀드 전주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VIP 고객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6월, 7월 동안 이 동부 월가에 있는 많은 헤지펀드들이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한테 리포트를 통해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켰고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실은 많은 차익 실현을 매물을 빼면서 네. 이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레버리지 상품을 주로 출시를 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2배인데도 이 난리였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4배, 5배, 10배짜리까지 만듭니다. 10배요. 예. 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6월, 7월부터 미국의 동부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을 빼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40%가 떨어졌잖아요. 네. 5배짜리 레버리지 ETF는요. 40% 정도 급락하면 이걸 원금 회복하려면 한 400% 정도 주가가 올라줘야만이 네.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잔고가 앵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사실은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파산하다시피 하고 동부에 있는 다른 헤지펀드가 이 고객을 다 인수하는 조건이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사실은 이런 추세에 같이 맞물린 거죠. 네.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엉키면서 사실은 7월 한 달간 우리가 겪어왔던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급등, 급락의 장세가 계속 있어 왔던 게 사실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8월인데요. 8월은 이게 해결될까? 저는 일부 청산되었다 봅니다. 일단 실리콘밸리발 몇 곳 헤지펀드들, AI발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지금 거래량이 1조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급적인 변동성은 일단 우리가 제거했다. 남아 있는 거는 이제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이 이상 없다는 것은 여러 리포트 그리고 특히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졌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플러스 캐펙스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일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8월 달의 흐름은 일단 조금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정상으로 잡아가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 뭐니 해도 그런 좀 리스크는 일부 좀 제한된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는 거죠. 8월 수급적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는 하는 예. 부분 제한 제거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건 좀 다행인 거고. 네. 일단 우리가 AI 관련해서 수요가 엄청 늘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실적을 낼 것인지 혹은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피크아웃론을 많이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이런 논리를 많이 펴니다. 자동차업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 예. 예. 자동차 부품업체가 영업이익이 60% 70% 나는데 완성차 업체 영업이익이 10% 나는 게 말이 돼? 이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부품이잖아요. 반도체 쪽에 영업이익이 60, 70% 나는데 지금 완성차는 빅테크들이에요. 빅테크는 영업이익이 날까 말까 투자해야 되는 정도인데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어라는 게 사실은 이 논리의 근거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구글 최고 CEO 최고 경영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지금 더 큽니다. 라는 네.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업의 AI 때문에 산업에 큰 변화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이전에는 각자의 영역이 명확했어요. 구글은 검색 클라우드, 아마존도 클라우드 사업 혹은 이커머스, 그리고 애플은 스마트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또 다른 사업에서, 그리고 메타는 또 다른 사업에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많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름대로 역할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 AI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AI DC를 빅테크가 모두 투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출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TPU, NPU, CPU, 엔비디아가 GPU마다가 CPU가 들어갔죠. 그리고 테슬라도 NPU를 만들어요. 구글도 TPU를 만듭니다.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테슬라는 심지어는 지금 오늘 발표한 걸 보면 26억 달러, 그러니까 24조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가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풀 스택을 다 만들어야 살아남는다고 네, 판단을 한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CEO도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말처럼 한동안은 이 투자가 갈 것이다. 그럼 실적은 언제 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빠르면요? 빠르면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이 네. 당연히 오겠죠. 네네. 그때까지는 저는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합해 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여러 곳에서 AI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은 투자는 27년, 28년까지는 멈추지 못한다. 그게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투자금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흐름을 보면 AIDC를 굳이 우리 따로 만들어야 돼? 같이 좀 만들어, 같이 쓰자. 공동해서. 예, 네. 협업 체제가 나오긴 시작했어요. 그렇더라도 반도체 수요를 완전히 줄일 만큼 투자는 줄지 않을 것이다. 피크로는 당연히 이제 아닌 것 같고 이런 흐름에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LTA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반도체가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일종의 공산품이었어요. 네. 대충 시장을 예측합니다. 지금 PC나 스마트폰 여러 서버 쪽 수요를 보니 저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이 정도 팔릴 거야. 근데 이게 운때가 잘 맞으면 굉장히 돈을 벌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구조였어요. 근데 최근에 LTE 계약을 좀 몇 면을 뜯어보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반도체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중 이런 건데 요거 우리 3년 동안 계약을 해줘. 무슨 말이냐면 공산품에서 파운드리처럼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는 네, 겁니다. 네. 맞춤형. 예,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파운드리에서는 당연히 주문형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재고를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파는 구조였는데 이게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은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건 분명하고 그 수요도 2028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명확하기 때문에 반도체 피크로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물론 지금 오늘도 뭐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 조금 올랐다가 내일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은 6월 7월달에 있었던 이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를 여러 번 발행을 하잖아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표님이 되게 강조를 잘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구글이 지금 과소 투자가 제일 문제다. 과잉 투자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 계속 발행해서 뭔가 마련을 해서 자본을 계속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생존 네.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오늘 그 시장이 약간 밀리고 있는 이유도 지금 금리 부담 때문이잖아요. 금리 때문이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니까 시장이 떨고 있는 거고 이런 네. AI 시대에 투자가 굉장히 집중돼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시중금리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저는 큰 축은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당연히 AI는 한 축이 들어가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사라진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고 미국 금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근 시장이 굉장히 특히 불안했던 부분을 좀 더 이제 우리가 반출을 해보면 이 거시경제 변수와 기업 실적 변수 간의 방향이 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 실적은 되게 좋은데 왜 이래라는 의문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그 시구는 금리 우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미국 금리가 동기를 했어요. 아마 인플레 우려가 있으면 좀 떨어뜨렸을 텐데 저는 올해까지는 동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물론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금리를 내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잡혔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고용이거든요. 고용지수예요. 미국의 고용지수가 지금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고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고용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질이 안 좋군요. 그렇죠. 특히 서비스직 고용들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금리를 내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저는 8월 이후 하반기에는 우리가 여러 항목들 중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거든요. 플러스 고용지수도 같이 봐야 된다. 결국 하반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페드의 금리 정책이라 보는데 다른 조건이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펀더멘탈 우리가 짚었던 게 다 좋아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부담이 맞아요. 됩니다. 네네네. 만약에 운 좋게 금리가 떨어져주면 하반기도 탄력을 받겠죠. 그런데 현재 금리가 동결될 정도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정시를 올리는데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사실 되게 많은 리포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이게 보다 보면 최근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런 리포트 굉장히 귀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그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걸 보면 증권사가 목표 주가 상향하는데 이제 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모아지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도 비슷한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강력한 카드로 나와줘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수요의 변동성은 해결된 것 같아. 펀더멘탈 문제 없다며. 근데 금리는 변수가 좀 있긴 있어. 그러면 뭘로 이 하반기를 견인할 수 있어? 저는 반도체 특히 AI 발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주 환원책을 2024년에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3년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준을. 2024년에 주주 환원 정책의 핵심 내용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삼성전자는
9조 8천억씩 그 10조 정도 되는 돈을 매년 주주 환원을 했고 특히 이제 중간에 한번 자사주 매입도 10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요게 올해 끝나는데 그러면 카펙스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한다는 거를 내년부터 또 한 번 해준다면 이런 상황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올해 예를 들어서 예상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31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의 절반, 예. 65조를 주주 환원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적은 배당과 금액이 아니죠. 예,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지금 액트 같은 곳에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45조 해달라고 지금 임시주총 일라고 지금 연다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주주들이 볼 때는 M% 성과급 문제를 보면 12% 정도 성과급 준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약 40조 돼요. 어느 주주가 자기들 배당 총액보다 직원들 성과급을 더 많이 주는 것에 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8월 중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 정책을 아마 지금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잉여 현금은 131조 중에서 절반인 65조 정도를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배당금이 최소 4배가 늘어납니다. 4배가 늘어납니다. 4배. 예. 저는 이게 굉장한 큰 주주, 그러니까 주가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SK 하이닉스도 작년까지는 매 분기 배당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반기 배당을 7월 2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원래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리더스 인덱스가 이번 주 초에 상반기 배당을 정리해서 한번 보도자를 냈는데요. 제가 SK 하이닉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담당자 확인을 해봤더니 네. 왜 배당 발표하지 않나요?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 부사장이 지금 이사회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발표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유추를 해보면 상반기 배당을 그냥 발표하려다가 지금 이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배당을 곧 특별 배당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배당을 발표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도 잉여 현금 흐름이 최소 80조 됩니다. 네네네. 그럼 절반이 40조. 40.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지금의 배당보다 10배가 늘어납니다. 작년에 배당 2조도 안 했거든요. 네네.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저는 이 두 회사의 기업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이 8월, 9월 주가 상승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 SK하이닉스 주가 부양을 위한 좀 의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직접 그 관련자한테 확인을 하셨다고 네. 하는데 완전히 그 뭐랄까 좀 없다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예, 정확하게 팩트를 뭔가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당연하죠. 느낌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주주들이 가만 안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10% 성과금을 주잖아요. 10%면 올해 영업이 250.25조를 줘야 됩니다. 배당을 25조보다는 적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가만히 주주 환원, 특히 이제 배당 쪽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는 게 느낌적으로 좀 오고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풀렸고 펀더멘털 이상 없는데 주주 환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나와준다면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런 패러다임 이제 우리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코스닥이 받고 있어요. 오늘 잠시 쉬어가더라도 최근 흐름은 괜찮았으니까 자 그럼 투자 열기가 계속적으로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순환 매수의 흐름인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돌이켜보면 그때 급등한 이후에 8월 3일 날 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락한 돈은 일정 이상의 프로그램 매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는 뭐냐면 여기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가 일정 이익을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 빠진 돈은 국내에서 돈다면 코스닥으로 가서 순환 매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때 올 초에 오른 게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로봇주가 올랐고, 그죠? 제약 바이오가 약간 올랐습니다. 네. 이건 순환 매매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변수는 지금 7월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상장사 속간액입니다. 네. 네. 퇴출 위기에 놓인.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게 아마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요게 좀 이루어지면 코스닥도 믿을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 매매인데 코스닥 기업이 속가 내기를 하면 조금 더 알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필터링이 되고 나면 조금 체질적으로 좋아지는 것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약간 뭐랄까 표현을 좀 과격히 하면 암적인 존재를 퇴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에 따른 그런 답변지가 나올 때 뭔가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에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8월 장 전략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전히 일단 AI 관련 반도체, 준대, 피지컬 AI가 좀 같이 묶일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피지컬 지금 로봇주로 그러는데 저는 이 섹터를 피지컬 AI 섹터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로봇보다는.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비롯한 AI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저는 두 번째는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전략이. 이게 AI가 지금 AIDC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필요한 건 사실 전력기기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하고 세 번째는 금융 쪽인 특히 저는 은행 증권 쪽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업은 거래대금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업 쪽이 은행하고 증권업 쪽이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심업종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하반기는 펀더멘털과 주주 환원 이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하라라고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종목별로 살펴보면 혼조세 양상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소폭 올랐는데요. 영향받아 국내 증시는 양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목 장세 속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쪽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등에 업고 1%대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특히나 SK하이닉스가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요. 1.4% 하방 압력 받으면서 6,200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흐름이 좋았던 코스닥 역시나 오늘은 쉬어갑니다. 현재 2.6%대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고점 814선까지 형성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800선 내려놓고 78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의 향방을 좀 결정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로 들어왔다가 현재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1,300억 원대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3,300억 원대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 흐름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원대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2,400억 원대 물량 담아내면서 코스닥 지수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환율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 0.2% 소폭 내리면서 1,418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올해 2분기 매출 3조 3,888억 원과 영업이익 5,20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며 2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0.2%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이버 플랫폼 부문의 커머스와 광고가 실적을 견인했고 AI 기반 지면 최적화와 타깃팅 영향으로 광고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AI 팩토리 사업 관련 매출은 내년 상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연 대표는 실행형 AI 검색 서비스 AI 탭이 정식 출시 한 달여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 현재 주가 흐름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면서 거의 6%대 하방 압력 받아가고요. 21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최대 실적을 냈죠. 어제는 하락했는데 오늘은 상승합니다. 3.13% 상승하면서 39,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태양광 제품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20일 후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 상품에 수입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파생 제품에 대해선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인곳, 웨이퍼, 또 태양전지 판매 가격이 특정 기준을 밑돌면 차익만큼 관세가 부과되고 파생 제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미 상무장관에게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미국 내 건설하는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유입을 막아 미국 업자들이 생산을 넓힐 수 있게 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반사이익 기대로 태양광 관련 종목들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OCI 홀딩스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1.4% 상승하면서 22만 7,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7%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3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요. 다음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5.3% 넘게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12만 6,800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올해 2분기 백화점 사업부와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롯데쇼핑은 오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8,9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2.2%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매출은 3조 4,850억 원으로 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4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반등은 백화점 사업부가 이끌었는데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가와 모든 사업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백화점 영업이익이 84% 급증한 1,1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6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하는 등 해외 사업이 선전하며 해외 백화점 영업이익이 309.7%나 급증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전 집계된 시장의 예상치를 20.65% 밑도는 실적에 롯데쇼핑은 장 초반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롯데쇼핑은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15% 넘게 하락하면서 96,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백화점 어제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죠. 4.7% 오늘도 여전히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1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GS 리테일 오늘 오전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6% 넘게 상승하면서 28,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업종별 움직임보다는 개별 호재와 이슈에 따라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한 주 내내 좋은 흐름 이어갔던 코스닥이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투톱이 상승 탄력을 잃고 특히 SK하이닉스가 힘이 빠지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줄 수 있을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1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2분기 호실적이 부각받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고수들 곧바로 매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산 이 광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고요. 간밤에는 이 폴리실리콘 제품에 관세를 15%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종목들 반사수에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 특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수들 담아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호실적 부각받으면서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 쉬어가면서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오이솔루션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오늘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이솔루션 호재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하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좀 신규 진입해보면 어떨까요? 신규 진입은 나쁘지 않은데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자, 개별 종목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그거는 그 어물전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어물전이 문을 닫으면 고등어건 뭐 꼴뚜기건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오이솔루션 장이 완전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게 전제하에 뭐 저가 매수의 기회는 되죠. 왜냐하면 지금 월봉에서 이제 20개월 선에 왔죠. 지금 20개월 선이라는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2018년도에 이 20개월 선을 뚫고 상승이 시작되어서 2020년까지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세를 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한 2021년부터 5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그동안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거의 없고 완전 소외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도 느끼셔야 될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주가의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졌죠. 이건 에너지가 소진된 거죠.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예를 많이 드렸지만 더 높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이제 마지막 그 힘을 짜내가지고 오른 거예요. 그래서 실핏줄이 다 터져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단계인 거죠. 허벅지가 다 터져가지고. 그럼 마지막 상승임을 알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마지막 상승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들 경우에 시간을 5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5년 허비해서 본전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이건 본전을 못 갔어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케이스고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다시 20개월선 돌파하면서 이 6만 원까지 가면서 뭐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 지금 뭐 다지는 작업이 좋지가 않아서 7만 원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본전을 못 가고 또 제자리 왔죠. 자, 어쨌든 매수 기회긴 하죠. 지금 과열권에서도 완전 벗어나 있고 50대고 20개월 선이라는 중요한 지지라인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목표 주가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7만 원이라는 이 2020년도에 고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6만 원이라는 이번 연도의 고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의 고점은 이번 연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라가도 한 4만 원 정도까지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만 원이 2019년과 2020년에 바닥이었고 이 4만 원 부근에서 결국 종가가 밀리면서 끝났잖아요. 이번 연도에도 이 월중 최고가는 6만 원인데 월중 종가는 다 4만 원에 걸렸어. 그게 왜 걸렸냐면 여기가 이 2019년에서 20년도에 저점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점이었던 게 밑으로 가버리니까 뚫어버리니까 고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고치는 4만 원 정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이솔루션 신규 매수 진입의 기회는 맞지만 상승 탄력에 조금 제한은 있을 수 있다.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했기 때문에 고수들 답답한 마음에 두 종목 모두 내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오르면서 고수들 수익 내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스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삼성 SDI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배터리 3사 여전히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SDI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봅니다. 단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2차 전지가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포지션이 완전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하여서 그 밑에 밸류체인에 쫙 있는 2차 전지 주들이었죠. 상승할 때 주도를 하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오늘 하락하는데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 방어주 됐네요. 그렇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원체 크게 상장했잖아요. 지금 6위까지 밀렸습니다. 아까 아침에는 7위였더라고요. 저렇게 큰 게 이제 7위까지, 6, 7위까지 밀릴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삼성 SDI 얘기를 했지만 뭐 밸류체인으로 제일 큰 데부터 한번 그냥 쫙 보고 넘어가면은 지금 2차 전지에 지금 현재의 어떤 포지션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봐야겠죠. 어쨌든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도 크고 대표적인 종목이니까요. 뭐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뭐 자사주 가지신 뭐 임직원분들 뭐 부럽다 처음에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은 속머리 앓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소갈이 앓고 있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거 이제 이 밸류 체인에서 제일 앞단부터 보는 거죠. 제일 갑의 위치에 있는 이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025년도 5월 달에 26만 원을 가면서 밑바닥을 붕괴시켰는데 지금 또 거기 테스트를 갔어요. 지금 2022년도에 이게 상장됐죠. 그때 뭐 말 많았던 기억나시죠? 이제 추억이네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분사 해서 상장한다고 했을 때 난리 났잖아요. 물적 분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걸 하냐.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고 샀는데 왜 LG전자 뭐 좀 난리 났죠? 기억이 나네요. 자, 지금 2022년도에 바닥이었던 부분이 25만 원인데 35만 원인데 지금 그 밑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다시 저항이 돼 버렸죠. 지지였던 자리가. 그래서 그 밑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밑단까지 깨지면은 저거 30만 원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기에 있죠. 자, 그다음에 삼성 SDI. 얘가 이제 우리나라 그 배터리주 중에서 2등이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4월 달에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려놨네요. 예전에 설명할 때.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82만 원 찍고 여기다 내려오면서 신고가 가긴 갔는데 내려오면서 제자리로 와버렸습니다. 자, 물론 반등의 여지는 있어요. 지금 신규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목표 주가를 높게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라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정유주도 아니고 그렇죠. 2차 전지주는 지금 엮이기도 싫고 자, S오일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SK이노베이션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해져 버려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 54,000원까지 갔던 그 자리가 있는데 지금 거기를 지금 두들기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밑으로 가면 코로나 때 주가로 갑니다. 정말 위험하죠. 자, 그다음에 양극재 3사만 보고 빨리 넘어가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점 테스트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도 3월 달 저점 테스트를 갈 우려가 있어요. 지금 밑에가 붕괴가 되면 지금 되게 안 좋은 지금 상황이죠. 그다음에 양재 3사 중에 LNF도 지금 제자리에 왔죠. 이것도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 때의 저점 테스트를 갈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 지금 밀리고 있고요. 유일하게 코스피에 있는 양극재 똑같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이름이. 자,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 때 최악의 경우 여기서 지금 120개월선 깨지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위치가 어떤지. 지금은 그 2023년도, 2022년도에 이 증시를 호령하던 2차 전지의 포지션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마지막 그 절벽 끝까지 가서 거기서 발목 삐끗하면은 정말 밑에 완전히 지하 2, 3층이 열리는 구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니 큰 기대를 하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은 무리수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양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한 주 내내 좋은 흐름,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갔던 코스닥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업종 전반이 좀 오르거나 내리기보다는 오늘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블맵 통해서 업종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가 검색량, 즉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일단 반도체가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에서 5%대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회복해내면서 보합권까지는 올라섰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다면 현재들 모두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택만이 호실적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도 1.6%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다만 금융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를 부각받는 종목들은 크게 내리고 있지만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종목들은 1에서 2%대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전기전자단도 빠지고 있고 2차 전지가 장 초반부터 강합니다.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관련 호재가 업종 전반으로 좀 확산을 하고 이번에 영업이익도 모두 흑자 전환을 해내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선해양단 또 운송물류까지도 모두 파란불로 포착되고 있고 오늘 정유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과 S-OIL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 초반부터 태양광 섹터의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그럼 첫 번째 특징 버블로 꼬마 버블의 또 섹터로 태양광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바로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였습니다.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이런 좀 발전 방안이 아니냐라는 소식에 국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관세 조치가 미국의 기업들을 아무래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조치가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 어떻게 좀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미국의 인텔을 살리려는 거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살려주려는 게 아닌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기대를 하는 것 같은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폴리실리콘 쪽에서 중국을 밀어내면 이제 세 국가가 남거든요. 독일, 한국, 미국. 독일의 바커가 있고 미국의 햄록이 있고 우리나라의 OCI 홀딩스가 있어요. 폴리실리콘, 그 재료 만드는 업체.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고 얘네는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반도체랑 태양광의 공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태양광 부품 소재 업체들이 겹치는 거예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태양광 쪽도 하잖아요. 반도체 장비도 하지만. 그 겹치는 게 비슷하기 때문인데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소세지 같이 길다랗게 인곳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짤짤짤짤 자르면 그게 이제 웨이퍼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어 붙이면 셀이 되고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 모듈이 되고 그 부분은 이제 하나솔루션이 뒷부분을 하는 거고 하나솔루션이 원래 폴리실리콘도 하다가 중국이 저가로 밀고 들어오니까 하나솔루션이 그걸 버렸어요. 하나솔루션이 딱 버리고 나니까 OCI 딱 하나 남았는데 OCI는 오히려 좋아졌죠, 지금.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어차피 자기가 잘하는 쪽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플레이어가 딱 나눠졌죠. 이 앞단에 이 그 OCI 홀딩스가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셀 모듈 쪽을 하나 솔루션 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 조금 더 폴리실리콘 영위하는 업체가 조금 더 탄력이 좋죠. 탄력이 좋고 선도주죠. 왜냐하면 지금 OCI 홀딩스는 지금 월봉 보시면 10개월선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은 어디 지지받고 있죠? 20개월선 밑까지 내려갔잖아요. 1, 2등주를 가리는 거는 쉽다고 했죠. 더 위에, 그러니까 무조건 위가 아니라 단기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수록 선도주잖아요. OCI 홀딩스가 훨씬 선도주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인텔을 살리려고 TSMC를 죽이는 건데, 그렇죠? 대만 침공도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던 말든 상관이 없다. 그거 왜 얘기한 거예요? TSMC 너네가 우리 거 다 뺏어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인텔 파운드리 살려고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가 폴리시콘에 기대를 하지만 미국의 햄록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미국의 햄록의 폴리실리콘을 살리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OCI 홀딩스도 그런 기대를 너무 그렇죠? TSMC-발 낙수 효과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먹을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목표 주가를 또 삼아야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가져간다는 생각은 버려야겠죠. 그래서 OCI 홀딩스가 10개월 선의 지지는 확인이 됐으니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목표 주가를 삼아야 되는데 월봉에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주봉, 일봉에서 점점 현미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봉에 갔더니 20주선에 계속 막히고 있네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여기 지금 한 26만 원 정도? 여기가 지금 마의 벽이거든요. 일단은 다 왔어요, 사실 여기서. 여기서 조금 삐져서 올라간다고 하면 30만 원까지. 여기 보면은 쭉쭉 삐져나가 있죠. 주에 고가상으로는 30만 원 근처까지 갔는데 주의 종가상으로 항상 20주선 밑에 여기에 지금 막혀서 밀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도 오늘 하루 남았는데 이 오늘 하루 동안 30만 원을 삐져서 나가지 않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 이거 현실적인 목표 주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반도체 비유해서 이번 조치가 OCI 홀딩스에게 정말 이 수혜로만 계속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로 유통주 만나보겠습니다. 유통의 대표 종목이죠. 롯데쇼핑과 GS 리테일이 오늘 실적을 냈습니다. 현재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도 899억 원을 기록하면서 121%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크게 밑도는 실적에 지금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GS 리테일의 경우 영업이익만 1,000억 원대로 끌어올리면서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유통 종목들이 좀 흐름이 엇갈리면서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보실 때 유통주의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통주도 지금 뭐 매수 기회가 오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경마에 대해서 비유 많이 드렸잖아요. 말이 한 번 경주 뛰고 나면은 일주일 이상 쉬어야 돼요. 실핏줄 다 터져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연도에 유통주 이미 최고점이 나왔잖아요. 제가 최고점을 뭐 확신해서 찍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저렇게 과열권에 들어간 적이 없는 주식들이 지금 다 과열권에 엄청난 과열권에 접어들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를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에너지상으로도 부족해요. 그 공을 튀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웬반야마 같이 신장이 그렇게 큰 선수도 예를 들어 자기 팔이 닿는 거 이상까지 공이 튀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르기가 힘들죠. 그러면 힘이 덜 들어간 상태에서 누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튕겨 오르는 게 그렇게 안 튕겨 오르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낮은 데서 튕겨 오르면서 탄력을 키워야 되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 그 구간이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신세계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우리나라 이 유통 3사잖아요. 백화점. 그렇죠? 다 제자리예요, 여러분들. 이익 실현 안 했으면은 다 도루묵 됐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 보세요. 2025년, 26년도에 이렇게 과열권에 접어들기 전까지 보조지표 과열권에 접어들었던 마지막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이 신세계가? 2018년도예요. 무려 지금 8년 전에 한번 그렇게 접어들었다가 8년 만에 고점에 들어서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나요? 그때부터? 지금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은 8년 만에 최고의 과열권에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그렇게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 주가를 삼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될 구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점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최근 다시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 짚어봤고요. 그럼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오늘도 은행주인데요. 지금 은행주만이 기댈 게 은행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그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 4대 은행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은행이 인프라가 가장 세기 때문에 은행 위주의 금융지주사가 일단 선도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증권사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단 지점이 적고
ATM기도 초반에 늘리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ATM기가 없으니까 은행들이 목리를 부렸다고요. 자기 시스템하고 이 ATM기 쓰는데 수수료 많이 내라고 해서 증권사한테. 뭐 보험사는 더 없고 보험사 지점 자체가. 그러니까 은행 위주의 금융지주 회사가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증권 보험 쪽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메리츠는 은행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유달리 지금 강하게 올라온 것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시가총액이 큰 게 다 4대 시중은행 금융지주회사.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지금 주도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등주라고 했고, 제가 이 며칠 전에 이제 지방금융 지주회사들, 특히 은행권을 기반으로 한 그걸 소개시켜 드렸죠. 어쨌든 선도주는 4대 시중은행을 기반으로 했던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 금융지주회사로 변신하려고 이제 그 과도기적인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은행, 증권, 보험에 경계가 없습니다. 자, KB금융,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신한금융지주, 그다음에 하나금융, 이렇게 4개가 4대 시중은행이잖아요.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시세가 살아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과도하게 오르면서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열권이 막 그렇게 뜨겁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조정하면서 과열권을 빼놨죠. 그다음에 10개월 선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4만 원 그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은행권 위주로 이 자리매김했던 금융지주 회사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방금융지주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까지 넣어서 지금 금융지주 회사들이 약간 피난처이자 조금 이 뭐라 그럴까, 냄비같이 달아오르지 않고 가마솥처럼 천천히 달아올라서 열이 오랫동안 식지 않는 섹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꼬마버블도 은행주로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특징주, 우리 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양시장 시간 갈수록 고개를 좀 숙이는데 그래도 2차 전지 섹터는 시장 대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장 정리 쭉 하고 다음 주 전략 본격적으로 저희 좀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뭐 지나고 보니까 좀 쉽지 않은 8월 첫 주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실망은 뭐 기대의 첫 단계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AI 인프라에 너무 많은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는 좀 다르게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반도체를 제외하면 뭐 순환매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제법 이제 BAI 쪽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뭐 섹터와 종목
종목들 쪽으로 뭐 약간의 그런 확산,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냥 극단적인 그런 쏠림에서의 약간 좀 완화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400원대 초반으로 가고 있는 환율, 그다음에 유가의 변동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도 1회 이상 인상이 될 이제 그런 전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름의 그런 이유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본격적인 순환매가 나온다 이렇게 좀 뭐 보고 있는 쪽도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거래대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일평균 지금 뭐 5조, 6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30조대에서 이제 25조대로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뭐 그 거래대금이 이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AI 인프라, 반도체 이런 쪽들의 움직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완전히 비어 있는 집, 그러니까 수급상 공백이 큰 작은 수급에도 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쪽으로의 어떤 선호도가 일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자율반등 목표치 850에서 900선 정도가 일단 좀 코스닥의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자율반등의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셨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가 살아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사는 그런 구도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의 수급이라면 3분기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 그런 변동성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 정도가 어떤 변동성을 좀 줄여낼 수 있는 좀 변수의 해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오늘 밤에 나오는 이제 비농업 고용자 미국에서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9만 명이나 8만 명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력이 좀 후퇴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미국 시장도 지금 옵션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좀 과도하게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뭐 변동성을 좀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조에서 20조 요 사이에 좀 머문다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코스닥도 비어있는 수급을 감지를 한 게 4조대 거래대금이 한 3일 정도 나오다 보니 이제는 뭐 더 이상 팔 사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걸 좀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코스닥이 자율반등을 했듯이 코스피 시장도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줄어든 변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에 대한 인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닥 구간이 형성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죠. 근데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환율도 변동하고 금리도 변동하고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도 흔들리고 이런 관역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격발을 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변동성이 줄어야 되고, 변동성에 의해 줄어든 곳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서 신뢰 있는 어떤 구간을 형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반등다운 반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곧바로 V자 반등을 기대한, 빠른 반등을 기대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의 설정은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는 뭐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반도체의 밸류에이션과 반도체의 낙폭, 또 반도체의 실적 이랬던 것들을 믿고 반도체를 그냥 사놓고 덮어두셔도 뭐 내년 연말 내년 초 열어보셔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변동성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띈다라고 한다면 7,000선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런 좀 반등이 온다라고 한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뭐 정말 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라도 뭐 한 5에서 10% 정도 현금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좀 변동성 큰 쪽에서 매매를 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좀 변동성 구간에서 물량을 털리지 않는 어떤 좀 슬림화된 이제 그런 자기만의 포지션을 꼭 구축을 해놓고 지금 상황을 관망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번 주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을 봤지만 네.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과 신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그렇습니다. 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역설적으로라도 좀 무뎌져야지만 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말장난스러운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너무 어떤 기대감 그리고 너무 좀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좀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시장 거래 대금,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줄어든 다음에서야 그래도 호재에 좀 민감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제가 뭐 가늠하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옵션 만기 정도는 좀 지나가야지만 어느 정도 이런 좀 힘이 꽉 들어간 이제 이런 좀 반도체, 특히나 전자닉스에 따른 그런 수급 상황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투심 회복까지는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하이닉스가 오늘 뭐 이렇게 5%씩 빠질 일이 좀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딱히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AI 인프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뭐 전력 기기 쪽 그리고 기판 쪽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AI의 인프라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유독 반도체가 뭐 빠지고 나머지 인프라 쪽에서 강세가 나오는 것은 확실히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좀 타겟, 거기에 특정되는 수급이 아직까지 꼬여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닥 구간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밸류, 실적, 펀더멘탈 측면은 뭐 여전히 좋죠.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이의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과도하게 기대했던 것들을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조금의 좀 움직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좀 수급 집중도가 좀 하락된 부분도 좀 있고요. 샌디스크, 키옥시아 뭐 이런 또 해외에 있는 낸드 업체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하이닉스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정립되지 못하는 이런 좀 투자 심리, 이게 또 수급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의 눈높이가 좀 너무 높은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제 나왔던 뭐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도 저는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뭐 잘 해왔고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이유만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펀더멘탈적인 어떤 전망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심리가 아직까지 올라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훼손된 심리에 따른 이제 수급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좀 이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어야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8월 중하순에 접어든다면 3분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3분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뭐 반등을 해나가는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를 모아놓은 ETF죠. 속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모아놓은 QQQ라는 ETF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스, 반도체 관련된 ETF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얕은 모양의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나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의 선별성이 나오면서 이제는 반도체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면을 놓고 본다면 예전에는 시장의 수급을 반도체가 흡수를 해가는 그런 강세 국면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이거를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어느 부분은 나눠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고속도로고 KTX였다면 하반기는 굉장히 좀 비포장도 산길을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빠른 속도의 반등은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무거운 말씀도 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에 있고 펀더멘탈이 변하는 펀더멘탈을 크게 낮출 만한 그런 요인들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변동성만 줄어든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지켜보시는 이제 그런 전략. 그리고 나는 적극성을 좀 띄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 뭐 반도체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놨다가 시장이 반등하고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올라서는 6천선 후반이나 7천선 정도에 올라설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정도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일부 조금 확보하는 것 정도가 좀 가장 적극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 태양광 섹터는 좀 눈에 네. 띄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좀 압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섹터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장중에 뚜렷한 또 하나의 그런 시그널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정말 네. 한 몇 개월간 하나의 재료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굉장히 조용했었죠. 네. 태양광에 좀 한 줄기 빛이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대표성을 보이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제법 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하루에 다 소멸될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 상무부 무역 확장법이죠. 뭐 섹션 230이죠. 주식하면서 이제 뭐 이런 미국의 무역법까지도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태양광에 모처럼만의 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찾아봤는데요. 폴리실리콘과 관련 이제 파생 제품에 대해서 가격 제한제를 도입하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중국의 저가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벽을 세우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이게 주가에 다 소멸될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한테는 무조건 수혜가 되는 이제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과매도 아닌 종목 없고 저평가 아닌 종목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태양광 조금 시각을 넓혀서 신재생 쪽까지도 이 이슈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좀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다른 에너지 쪽도 아마 이제 이 영향권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늘려봤을 때는 전력기기 전선까지도 이 조치에 의해서 재료가 좋게 시세로 좀 분출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이제 쿼터제 혹은 뭐 관세 이렇게 좀 단순하게 가는 이제 그런 제도였는데요. 최소 수입 가격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여기에다 관세까지 좀 병행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쿼터보다 훨씬 더 높은 허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업체들에 대해서는 비싼 값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통해서 원가를 낮춰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비용 공제 제도가 동시에 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어려운 뭐 단어를 좀 보았는데 온쇼어링이죠. 미국 내 생산 업체들한테 유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 내에서 생산과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OCI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웨이퍼, 셀 그런 투자 업체들한테 비용을 공제해주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먹고 들어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태양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단순하게 보면은 뭐 무역 분쟁, 중국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본다라고 하면 미국 자국 내의 어떤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라는 쪽까지 우리가 시각을 넓힐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전반적으로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전반적 그리고 굉장히 좀 조용하게 있는 원전 쪽도 조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여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선, 전력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이 밸류체인 전반에 굉장히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좀 신호탄이다라고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9월 지나는 동안에 이런 전력, 에너지 이런 쪽에 강세를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관심주 고르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웬만큼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되기 때문에 네. 밸류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타당한 이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관심 섹터는 어떤 걸 갖고 오셨을까요? 뭐 이제 뭐 인디언 기후제 같이 돼버린 걸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오를 때까지 추천한다 뭐 이렇게 좀 뭐 비난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방산 쪽이에요. 방산 쪽이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실적들 약간의 미스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이슈로 또 빠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면에서 조금 이제 의아함도 좀 있고 억울한 하락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없었고, 그리고 수주가 나와도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뭐 이 주가에 대한 좀 인기,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 방산주 놓고 보시면 외국인들은 엄청난 편애를 통해서 매수를 연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방산업체들,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들도 지금 현재 하락폭을 거의 다 메우는 이제 그런 상황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다라고 하면 지금 고점 대비 뭐 절반 이상 하락하고 뭐 많이 선방을 해야 30-40% 정도의 낙폭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트럼프의 발언을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에서 쏟아부은 전력이 평상시 미국이 항상 보유해야 하는 이제 그런 전력에 지금 뭐 70% 이상을 좀 쏟아부었고, 일부 이제 대공무기 같은 경우에는 90%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빨리 재장전, 빨리 생산을 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한테 수출길이 굉장히 병목 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 무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토 국가들의 이제 재무 장식에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GDP 비율 2% 남짓한 이제 이런 국방비 지출이 이제는 뭐 5%에 육박한 특정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회사 대 회사 뭐 B2B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좀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으로 가서 본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컸죠. 뭐 그러지 않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200만 원을 바라보던 그런 주가에서 지금 100만 원 남짓까지 좀 하락해 있는데요. 실적도 좋고 수주도 나와 있는데 주가는 작년 요맘치고 밸류는 굉장히 싸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방산주 탑픽으로서 전혀 좀 모자랄 거 없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좀 억울한 종목 중에 하나가 LIG DNA예요. 어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거든요. 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전년 동기비 44%, 전년 전기 대비 30%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100만 원이 넘어가던 주가가 뭐 지금 60만 원대, 7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EPS에서 한 5% 정도의 미스가 났다고 해서 주가가 10% 이상씩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너무 좀 과한 반응을 좀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천궁2를 비롯해서 이제 대공 방어 무기와 또 현궁, 비공 비롯한 이제 이런 유도 무기에 대한 중동 지역의 수요를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현대 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도 물론 관심 종목이고 좋은 방산주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유도무기, 육상무기, 방어무기와 또 공격에 가는 그런 체계무기의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NA가 조금 더 빠른 방산주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주까지 관심 섹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롯데쇼핑과 GS 리테일, 또 네이버가 실적을 내놨고요. 조금 전에 파마리서치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마리서치의 시장 예상치를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이 20.5%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내다봤고, 영업이익은 677억 원대를 예상하면서 21% 증가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넘게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655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단에 있어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일단 주력 제품인 리쥬란의 판매 호조가 매출의 증가를 이끌었고요. 또 화장품 해외 시장에 이 채널 확대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원화 약세 기조, 이 K-뷰티의 인기로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외국인 관광객의 시술 증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의료기기 매출도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GS 리테일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의 굵직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GS 리테일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4.8%로 예상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넘게 증가한 매출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1,049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를 넘겼고요. GS 리테일의 경우 800억 원에서 9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넘은 이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 편의점, 슈퍼마켓, 홈쇼핑 세 가지 부문에서 모두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요 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부실 점포 정리를 하면서 구조 조정을 했는데 이 효과가 수익성을 끌어올렸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쟁사 점포 폐점에 대한 반사 수혜감까지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매출 15.5%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영업이익단에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도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일단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AI 영업이익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AI에 대한 이 확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0.2% 소폭 감소했고요. 주된 매출은 네이버 플랫폼이 이끌었습니다. 네이버 플랫폼 매출이 1조 9,022억 원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3% 올랐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엔페이 결제액도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 성장과 외부 생태계 지속 확장이 21%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AI 인프라 투자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단이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으로의 이 엔비디아와의 확장은 상반기부터 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